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이야기 시작합니다. 대부분의 8살짜리 아이들이 셈을 배우거나 술래잡기 할 때 우리 김리아는 조용히 고장난 라디오를 고치며 지냈어요. 낡은 공책에 회로도를 스케치하고 엄마랑 같이 버스를 타고 높이 솟은 거대한 IT 회사로 가서 사무실 청소를 했죠. 그녀의 존재는 그 누구에게도 알려지지 않았고 그녀를 알아봐주는 이도 없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작스러운 사이버 공격으로 회사가 완전히 멈춰버렸을 때, 이 큰일이 터졌을 때 상황을 제대로 파악한 건 잘난 엔지니어나 임원들이 아니라 뜻밖에도 바로 리아였어요. 리아가 조용히 제가 한번 해볼게요 라고 말하는 순간 기적 같은 일이 시작됩니다. 세상이 잊어버린 작은 아이가 어떻게 이 회사를 구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거대한 권력을 가진 최고 경영자가 도저히 무시할 수 없는 이 아이를 마주했을 때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 함께 리아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세요. 조용한 골목길에서 얼마나 눈부신 재능이 피어날 수 있는지, 그리고 누군가에게 제대로 인정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많은 것을 바꿀 수 있는지 알게 되실 거예요. 리아는 엄마 뒤를 딱 6걸음 간격으로 따라 걸었어요.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엄마가 마치 자기 공간이 아닌 것을 움직일 때마다 보여주는 그 모습이 좋았거든요. 엄마는 서두르거나 고개를 드는 일 없이 조용히 움직였어요. 유리와 대리석으로 뒤덮인 미래 IT 본사 복도에서 마치 그곳에 속하려는 듯 행동하지 않았죠. 엄마는 일부러 투명인간처럼 보이고 싶어 했어요. 리아는 어릴 때부터 깨달았어요. 안 보이는 존재가 되는 게 일종의 강한 힘이 될 수 있다는 걸요. 특히 자기가 있으면 안 되는 곳에서는 더더욱 그랬죠. 리아는 낡은 배낭을 꼭 부여잡았어요. 고장난 지퍼가 후드티에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면서요. 배낭 안에는 리아가 가장 아끼는 보물들이 있었어요. 공책 한 권, 고장난 디지털 시계, 그리고 더 이상 작동하지 않아도 도저히 버릴 수 없었던 깨진 USB 드라이브였죠. 직원 전용 출입구로 들어설 때 보안 요원은 리아를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늘 그랬듯 그녀는 아무런 주목도 받지 못했죠. 엄마는 나지막이 3층 사무실이라고 중얼거렸고 둘은 그게 무슨 뜻인지 알았어요. 같은 층, 같은 교대 시간. 리아는 묻지 않았어요. 매일 그랬듯이 엄마와 떨어져 로비 구석의 푹신한 벤치에 앉았어요. 다리를 살랑살랑 흔들면서요. 그리고 공책을 꺼내 회로도 낙서와 가짜 명령어들로 가득 찬 페이지들을 넘겨서 다시 스케치를 시작했어요. 리아가 하루 중 가장 좋아하는 시간이었죠. 마치 자기도 여기에 속한 사람인 것처럼 꾸며볼 수 있는 시간이었으니까요. 엄마가 서비스 엘리베이터 뒤로 사라질 때쯤 리아는 벌써 상상 속의 메인보드를 설계하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공기를 통해 휴대폰과 대화할 수 있는 그런 보드를 그렸죠. 연필은 머릿속 논리를 따라 빠르게 움직였어요. 주변에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의 꾸중한 발걸음 소리, 뾰족한 구두 소리, 아침 회의의 초조한 중얼거림, 태블릿 케이스가 열리고 닫히는 소리까지도 거의 들리지 않았어요. 그 모든 소리가 배경처럼 살아섰죠. 중요한 건 오직 종이 위에 그려지는 아이디어였어요. 전선이 필요 없고 고장난 신호를 이해하는 장치. 리아는 예전에 몰래 봤던 유튜브 채널에서 비슷한 걸 본 적이 있었어요. 영상 내용은 거의 기억나지 않지만 그 개념만은 머릿속에 맴돌았죠. 리아는 그저 보드를 그리는데 그치지 않고 상상 속의 컴퓨터 언어 기호까지 그려넣기 시작했어요. 오직 리아만이 이해할 수 있는 비밀스러운 알파벳처럼 배열된 글자와 숫자들. 상상 속의 함수 이름을 한창 쓰고 있을 때였어요. 처음으로 깜빡임이 느껴졌죠. 천장의 불빛이 어두워졌어요. 리아는 깜빡이며 잠시 멈췄죠. 그리고 방 안의 모든 화면이 마치 눈을 감듯 동시에 새까맣게 변했어요. 리아는 미동도 없이 앉아 있었어요. 주변의 웅성거림은 목소리로, 목소리는 점차 고조되는 긴장감으로 바뀌었죠. 사람들이 휴대폰을 꺼내 만지작거리고 어떤 이들은 소리쳤어요. 그러다 누군가 욕설을 내뱉었죠. 리아는 침입이라는 한 단어를 들었어요. 분위기는 순식간에 바뀌었어요. 접수대 근처에 있던 남자가 태블릿을 탁 소리나게 내려쳤어요. 접근이 차단됐다니 무슨 소리야? 그는 이어폰에 대고 으르렁거렸죠. 다른 여자는 원격 제어 비상장치 실패라고 중얼거리며 로비를 가로질러 달렸어요. 리아는 그 여자의 직책은 몰랐지만 양복의 단추와 목소리에 담긴 확신이 사람들을 따르게 만든다는 건 알았죠.
몇 분 전만 해도 완벽하고 반짝이던 건물이 천천히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리아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래선 안 된다는 걸 알았거든요. 눈에 띄는 순간 사람들이 나가라 하고 말할 테니까요. 그래서 리아는 조용히 눈을 크게 뜨고 모든 것을 흡수했어요. 엘리베이터 근처에 모여있던 남사들은 벌써 서로를 탓하고 있었죠. 한 명은 커널 오버라이드를 언급했고 다른 한 명은 악성 코드 벡터라고 속삭였어요. 리아는 그 단어를 알아챘죠. 악성 코드. 리아는 악성 코드에 대해 읽었고 시뮬레이션 시스템에서 공격을 모의 실험하는 것도 봤어요. 기반 구조를 완전히 파악하는 건 아니었지만 그들이 반응하는 방식, 그들의 패닉, 겹쳐지는 용어들이 말보다 더 많은 걸 알려줬어요. 리아는 짐작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들을 읽고 있었던 거죠. 이 사람들은 못한다는 것. 그 생각은 예상보다 더 강렬하게 리아를 때렸어요. 슈트에 배지까지 달고 있는 이 모든 어른들이 뭘 해야 할지 전혀 모르고 있었던 거죠. 태어나서 처음으로 리아는 마음속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걸 느꼈어요. 늘 느껴왔던 호기심과는 달랐죠. 이건 좀 더 무거운 감각이 났어요. 불안감과 함께 명료함이 섞인 듯했죠. 마치 종이에 너무 가까이 성냥을 들고 있다가 불이 번지기 시작할 거라는 걸 깨닫는 것 같았달까요? 리아가 이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들이 허둥대는 모습이 사촌 오빠가 낡은 하드드라이브를 TV에 연결하려다 설정까지 날려버릴 뻔했던 때를 떠올리게 했거든요. 리아는 그 옆에 앉아 자신의 USB로 만든 임시 패치로 조용히 운영체제를 재부팅했었어요.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몇 분 만에 알아냈던 거죠. 그리고 지금 리아는 다시 여기 있었어요. 모든 도구와 모든 돈, 모든 권위를 가졌지만 지도도 없고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도 모르는 사람들로 가득 찬 방이에요. 리아는 자신의 노트를 내려다봤어요. 기호들이 진짜 무언가로 정리되기 시작했죠. 마치 리아의 마음이 거꾸로 청사진을 만들고 있는 것 같았어요. 코드를 보지 않아도 혼란을 해독하는 것처럼요. 리아는 연필을 더 세게 쥐었어요. 오늘 여기에 올 생각은 없었지만 지금은 꼭 여기에 있어야 할 것 같은 기분이었죠. 어딘가 위층에서 알람이 조용히 울리고 있었어요. 비상이 아니라 단순한 경고음이었지만 리아는 거의 신경 쓰지 않았어요. 온 신경이 한 곳에 집중됐죠. 리아는 더 빠르게 쓰기 시작했어요. 들었던 것과 아는 것을 연결하면서요. 커널 레벨 침입, 시스템 전역 접근 거부, 백업 복원 실패. 누군가 의도적으로 시스템을 파괴하거나 삭제한 게 아니라 내부에서 시스템을 잠가버린 것 같았어요. 얼려버린 거죠. 그 말은 모든 패닉 아래 어딘가에 시스템의 골격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뜻이었어요. 어디를 봐야 할지 안다면 접근할 수 있는 거죠. 리아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어요. 두렵지 않았어요. 대신 이웃집에서 버린 낡은 데스크톱 본체를 처음 열었을 때와 비슷한 기분이었죠. 다들 쓰레기라고 했지만 안에는 여전히 작동하는 부품들이 있었거든요. 드라이버 하나, 약간의 시간, 그리고 아무도 어깨 너머로 쳐다보지 않는 것만 있으면 됐어요. 지금 눈앞에서 펼쳐지는 혼란을 보면서 리아는 확실한 무언가를 느꼈어요. 이게 뭔지 알겠어. 리아는 한 장소에 이렇게 많은 중요한 사람들이 모두 길을 잃은 듯 보이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어요. 중앙계단 근처의 유리벽으로 된 방 안에서 비싼 양복을 입은 사람들과 구겨진 후드티를 입은 사람들이 섞여 서 있었죠. 어떤 이들은 휴대폰을 귀에 붙이고 있었고 어떤 이들은 깜빡이는 붉은 경고 메시지로 가득 찬 화면을 멍하니 쳐다보고 있었어요. 한 화면에는 세계 지도처럼 보이는 것이 깜빡였는데 온통 붉은색이었죠. 마치 잉크처럼 모든 노드에 번지고 있었어요. 리아는 조심스럽게 눈에 띄지 않게 낡은 운동화를 끌며 조용히 다가갔어요. 공책을 갑옷처럼 가슴에 꼭 껴안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줘야 할 것 같은 남녀들의 얼굴을 훑어봤어요. 어떤 이들은 소리 지르고 있었고 어떤 이들은 다급하게 속삭이고 있었죠. 앞쪽에 있던 몸집 큰 남자가 주먹으로 테이블을 쾅 내리쳤어요. 이건 내부 침입일 리 없어. 그는 으르렁거렸죠. 우린 지난번 사고 이후로 여기 3중 방화벽을 쳤다고. 옆에 있던 여자가 대답했어요. 그럼 고스트 프로토콜이에요. 너무 깨끗해서 무차별 대입 공격 같지도 않아. 정상적인 사용자 행동을 모방하고 있어요. 리아는 그들이 사용하는 모든 용어를 다 알지는 못했지만 무엇이 빠져 있는지는 파악했어요. 그들은 제대로 된 질문을 하지 않고 있었어요. 전혀 아니었죠. 공기는 그저 긴장된 정도가 아니라 미칠 듯이 다급했어요.
리아는 누군가가 시스템에 수동으로 접근하려 하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날아다녔지만 돌아오는 건 온갖 거부 코드뿐이었죠. 다시 차단됐어. 그가 중얼거렸어요. 4단계 암호화 루프라니 대체 누가 이런 걸 만드는 거야? 다른 목소리가 쏘아붙였어요. 누군가 우리를 완전히 마비시키고 싶었던 거겠지. 조금 더 나이가 많고 분명히 늘 방에서 가장 목소리가 크던 한 남사가 열린 문 쪽으로 돌아서서 보이지 않는 누군가를 불렀어요. 김태용 대표님께 연락돼? 최상의 접근 권한이 필요해. 긴장한 비서가 더듬거렸어요. 위층 회의실에서 통화 중이시거나 적어도 그러셨을 거예요. 리아는 그들이 말하지 않는 것들을 간파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났든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었고 아무도 통제하지 못하고 있었죠. 잠시 동안 리아는 투명인간으로 남아있어야 한다는 걸 잊었어요. 반쯤 앞으로 나섰고 마치 생각을 멈추기도 전에 입 밖으로 튀어나온 것처럼 조용히 말했죠. 소켓 오버플로우 루프는 확인해 보셨어요? 그 말은 물속에 던져진 조약돌처럼 파문을 일으켰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고 사람들의 고개가 돌아갔죠. 한 남자가 콧방귀를 뀌었어요. 얘가 뭐라고 하는 거야? 다른 남자는 눈을 굴리며 젠장, 누가 애를 여기 들인 거야 라고 했죠. 하지만 한 여자는 천천히 눈을 깜빡였어요. 웃지도 않았고 무시하지도 않았어요. 그저 리아를 뚫어져라 생각에 잠긴 채 바라봤어요. 리아는 얼굴이 화끈 달아오르며 즉시 말한 것을 후회했어요. 자신의 규칙을 어긴 거죠. 눈에 띄지 마라, 들리지 않게 해라. 리아는 이미 엄마가 자기가 이렇게 멀리 돌아다닌 걸 알았을 때 얼마나 당황할지 상상하며 한 걸음 물러섰어요. 손으로 공책을 더 세게 쥐고 연기처럼 사라질 준비를 했죠. 하지만 사라지기 전에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걸 알아챘어요. 짜증이 아니라 조용한 호기심으로요. 그는 다른 사람들보다 젊었어요. 아마 고등학생보다 몇 살 더 많을까? 주요 그룹 뒤편에 서 있었죠. 소리 지르지도 타이핑하지도 않았어요. 그는 그저 지켜보고 있었어요. 김지훈, 그의 배지에 쓰여있던 이름이었어요. 리아는 그를 흘긋 본 후 시선을 돌렸지만 그가 고개를 살짝 기울인 걸 보지 못한 건 아니었어요. 마치 리아의 말을 곱씹는 것처럼요. 지훈은 다른 사람들과 달랐어요. 그의 눈은 판단하지 않았고 그저 이해하려 애썼죠. 리아는 묘한 공포감과 희망이 뒤섞여 뱃속에서 뒤틀리는 걸 느꼈어요. 자신이 한 말이 아무렇게나 나온 게 아니라는 걸 알았거든요. 짐작한 것도 아니었고요. 밤늦게 몰래 해킹해서 들어갔던 불법 프로그램의 시뮬레이션에서 바로 그 종류의 루프 문제를 본 적이 있었어요. 이웃집 타일 바닥에 다리를 꼬고 앉아 고장난 키보드를 무릎에 놓고 말이죠. 리아에게 그건 이론이 아니라 기억이었어요. 아까 웃었던 나이든 낭사는 이제 천천히 원을 그리며 헛된 시간 낭비에 대해 중얼거렸어요. 누군가 어둠 속에서 표적을 던지는 것 같아. 백도어 패치도 아무것도 작동하지 않아. 우리가 뭘 상대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 라고 말했죠. 다른 이가 덧붙였어요. 그리고 김 대표님께도 연락이 안 돼. 투자자 화면에 수치가 뜨면 그가 알게 될 텐데 그럼 그는 폭발할 거야. 이 모든 상황이 리아를 겁먹게 했어야 했지만 이상하게도 그렇지 않았어요. 리아를 더 무섭게 한 건 그들의 추측이 얼마나 빗나갔는지 그리고 시스템 안에서 그들이 얼마나 길을 잃었는지였어요. 분명히 구조적 수중에서 뭔가 손상된 징후를 보이고 있는데 말이죠. 그들은 무차별 대입 공격 지점을 찾고 있었지만 이건 달랐어요. 이건 요란하지 않았죠. 우아했어요. 뭔가 프로토콜 안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탐지를 피하는 법을 아는 무언가, 그들보다 시스템을 더 잘 이해하는 누군가가 쓴 것이었죠. 리아는 그런 논리를 알았어요. 느낄 수 있었죠. 그리고 최악은 리아 자신도 어떻게 아는지 설명할 수 없다는 거였어요. 그게 혼자 배우는 것의 저주였죠. 본능으로 배운 것에 대해선 설명할 단어가 없으니까요. 리아의 입이 다시 열렸지만 이번엔 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유리방 안에서 사람들은 파벌로 나뉘기 시작했어요. 어떤 이들은 필사적으로 뭔가를 하려 했고 어떤 이들은 잘못된 일을 할까봐 두려워했죠. 아까 천적이 눈을 깜빡였던 여자가 드디어 큰 소리로 말했어요. 적어도 아이가 한 말은 확인해봐야 해요. 그녀의 목소리는 강압적이지 않았지만 단호했어요. 다른 목소리가 방어적으로 쏘아붙였죠.
우리가 이제 MR까지 들어야 하는 거야? 바로 그때 지훈이 드디어 앞으로 나섰어요. 그는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죠. 그저 그 아이의 질문은 이치에 맞아요. 라고 말했어요. 사람들의 고개가 다시 돌아갔어요. 재귀적 잠금에 대한 논리적인 진입점이에요. 특히 공격자가 사용자 오류처럼 보이게 하려고 했다면요. 그는 리아를 봤다가 다시 다른 사람들을 봤어요. 이 방에 있는 누구도 더 나은 단서를 가지고 있다고 말하지 맙시다. 방은 다시 조용해졌어요. 리아는 침을 꿀꺽 삼켰어요. 사무실 정치학은 이해하지 못했지만 지훈이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은 간파했어요. 그건 동정이 아니었어요. 믿음이었죠. 완벽한 신뢰는 아닐지 몰라도 그렇게 될 수도 있는 무언가였어요. 좋든 싫든 리아는 침묵을 깨버린 거죠. 더 이상 투명 인간이 아니었어요. 리아는 자신이 도움이 된 건지 아니면 상황을 더 나쁘게 만든 건지 확신할 수 없어서 한 걸음 더 뒤로 물러섰어요. 슈트를 입은 난자들은 여전히 회의적이었고 엔지니어들은 계속 불안했지만 대화는 바뀌어 있었어요. 극적으로, 명백하게는 아니었지만 뭔가 달라져 있었죠. 리아는 방 안에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던 아이디어를 주입했고 그들을 멈칫하게 만들었어요. 그건 드문 일이었고 의미가 있었죠. 복도로 뒷걸음질 치다가 기둥 뒤로 슬그머니 숨어 멀리서 지켜보는데 지훈의 시선이 자신을 따라오는 걸 느꼈어요. 의심이 아니라 관심으로요. 그가 말한 이후로 그는 시선을 떼지 않았어요. 혼란이 주변에서 재개되는 와중에도 그는 미동도 없이 리아가 물러나는 걸 지켜봤어요. 웃지도 고개를 끄덕이지도 않았죠. 그저 리아를 마치 방금 전까지 테이블에 없던 퍼즐 조각처럼 인식하고 있었어요. 리아는 방박 바닥에 주저앉아 다시 공책을 펼치고 세 단어를 휘갈겼었어요. 소켓 오버플로우 루프. 그들이 확인하지 않는다면 자신이 확인해야 했죠. 리아는 추측하는 게 아니었어요. 기억하고 있었던 거죠. 그들은 리아를 들였어요. 남은 게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이었죠. 논리나 신뢰로 내린 진짜 결정이 아니었어요. 실패가 실패를 거듭해 쌓인 탈진의 순간에서 나온 해답을 줘야 할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내쉬는 한숨 같은 거였죠. IT 팀장은 머리숱이 적고 비꼬는 듯한 말투를 쓰는 키 큰 남자였는데 그래, 뭐 안 될 것도 없지. 우리 부서 전체도 못한 걸 청소부 애가 할 수도 있겠네. 라고 중얼거렸어요. 유리방에서는 몇몇이 낄낄거렸죠. 초조하고 씁쓸한 웃음이 눈까지는 닿지 않았어요. 그 누구도 리아를 막으려 하지 않았고 그저 단말기에 앉아 멍하니 화면 속 혼란을 응시하는 것 이상의 일을 할 거라고 믿는 이도 없었죠. 하지만 지훈, 늘 조용히 지켜보던 그 인턴은 리아 근처에 머물렀어요. 지난 회의에서 리아를 변호한 이후로는 별말이 없었지만 이제 그는 앞으로 나서서 조용히 의자를 빼주었죠. 여기, 그가 나지막이 말했어요. 좀 밟고 올라서야 할 거예요. 테이블이 너무 높아서. 리아는 한 번 고개를 끄덕였어요. 공책을 갑옷처럼 가슴에 꼭 껴안고 웃음 앞에서 움찔하지 않는 법을 배운 사람의 작은 위엄을 담아 의자 위로 올라섰죠. 아무도 리아에게 지침을 주지 않았고 문제에 대해 설명해 주지도 않았어요. 리아는 묻지 않았죠. 키보드를 만지기 전까지 단말기를 꼬박 10초 동안 쳐다봤어요. 손가락은 망설임 때문이 아니라 이미 본능적으로 아는 배치에 근육 기억을 맞추기 위해 공중에 떠 있었죠. 화면은 명령어 프롬프트, 잠긴 관리자 계층, 방화벽 거부 메시지로 뒤엉켜 있었어요. 옆쪽에는 진단 도구들이 열려 있었는데 대부분이 중간에 멈춰 있었죠. 리아는 코로 숨을 내쉬었어요. 쉘 인터페이스를 충분히 알아볼 수 있어서 누군가 최소한 3가지 다른 백도어 복구를 시도했고 모두 실패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죠. 그건 침입이 무차별 대입이 아니라는 뜻이었어요. 개인적인 공격이었죠. 눈에 족쇄라도 채운 듯 슬그머니 안으로 파고드는. 리아의 시선은 코드 대신 터미널 뒤 벽으로 향했어요. 선반 위에 사진 액자 하나가 살짝 기울어져 있었죠. 리아는 자세를 고쳐잡고 눈을 가늘게 떴어요. 5살도 채 안 돼 보이는 작은 여자아이가 활짝 웃으며 누군가의 어깨 위에 앉아있는 사진이었죠. 남자의 얼굴은 잘려 있었지만 그의 시계는 1시간 전 로비를 가로질러 폭풍처럼 지나갔던 그 분노한 최고 경영자 김태용 대표의 시계와 일치했어요. 남자 밑에는 작게 우리 김아영 오전 4시 세상에 온 걸 환영해 라고 새겨져 있었어요. 리아는 희미하게 딱 한 번 미소 지었어요.
그리고 아영이를 위해 타이핑을 시작했죠. 반응은 즉각적이었지만 극적이지는 않았어요. 화면이 환하게 폭발하지도 삐삐 소리가 나거나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지도 않았죠. 그저 부드러운 깜빡임과 함께 이전에는 없었던 작은 프롬프트 창이 열렸을 뿐이었어요. 리아의 어깨 너머로 보고 있던 지훈이 몸을 숙였어요. 방금? 그가 말을 시작하다 멈췄죠. 휴대폰을 보면서 무심한 듯 경멸적인 표정을 짓고 있던 비꼬는 듯한 IT 팀장이 고개를 돌리다 얼어붙었어요. 잠깐, 뭐였지? 리아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이미 2단계 더 깊이 들어가 마치 리허설이라도 한 것처럼 익숙하게 탐색하고 있었죠. 그녀의 손가락은 전혀 더듬거리지 않았어요. 배우는 게 아니라 기억하는 사람처럼 명령어를 입력했죠. 그녀의 노트는 책상 옆에 손대지 않은 채 놓여 있었어요. 리아는 노트가 필요 없었죠. 추측을 확인하는 게 아니라 움직이고 있었으니까요. 엔지니어 중 한 명이 천천히 몸을 숙였어요. 그 재정의 키? 그가 중얼거렸어요. 우리가 개인 기반 대체 키를 사용해 볼 생각도 안 했잖아. 다른 이가 대답했어요. 관리 시스템에 그런 기능이 있었나요? 아무도 답을 알지 못했죠. 리아는 계속 나아갔어요. 자랑하는 것도 아니었고 심지어 방에 누가 있는지도 모르는 것 같았죠. 그녀가 일하는 방식은 조용하고 신중했어요. 마치 다른 사람들은 들을 수 없는 리듬에 귀 기울이는 것 같았달까요? 방 안의 긴장감이 바뀌었어요. 해소된 건 아니었지만 재정렬된 거죠. 더 이상 무력감의 긴장감이 아니었어요. 이제 믿을 수 없다는 긴장감이었죠. 12명의 성인, 모두 훈련받고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들이 만들었지만 이제는 들어갈 수 없는 미로를 작은 아이가 명령어 줄을 입력하며 헤쳐나가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몇 초 동안 아무도 감히 말하지 못했어요. 들리는 소리는 오직 리아의 손가락이 부드럽게 벼들이는 소리와 단말기 뒤편에서 희미하게 들리는 CPU 펜 소리뿐이었죠. 아까 리아를 바로 무시하지 않았던 몇 안 되는 사람 중 한 명인 여자가 더 가까이 다가와 중얼거렸어요. 그녀가 관리자 쉘을 찾았어요. 이 팀장은 놀라서 눈을 빠르게 깜빡였어요. 그건 인증 없이는 보이지도 않아야 하는데. 지훈은 고개를 한번 끄덕이며 여전히 리아를 바라봤어요. 그녀가 직접 인증했으니까요. 그가 말했죠. 누군가 속삭였어요. 그것도 김 대표님의 개인 암호로요. 침묵은 더욱 깊어졌어요. 아무도 모두가 생각하는 것을 말하고 싶어 하지 않았죠. 가장 분명한 실패 지점, 바로 눈앞에 숨어있던 것을 그들이 간과했다는 것을요. 오전 4시에 갓 태어난 딸의 이름을 지어준 그 아버지는 그 소중한 순간의 의미를 자신의 모든 것, 심지어 비밀번호에까지 담아두었던 거죠. 리아는 어디를 봐야 할지 알았어요. 운이 좋아서가 아니라 사람들을 이해했기 때문이었죠. 잠긴 문을 충분히 많이 봐서 애초에 잠겨있을 필요가 없는 문들을 간파해낸 거예요. 침묵을 다시 깬 건 지훈이었어요. 그는 앞으로 나섰죠. 설명하려는 것도 방해하려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저 리아 옆에 무릎을 꿇었죠. 쉘에 들어갔어요. 그가 나지막이 말했어요. 이제 뭘 찾고 있어요? 리아는 그를 보지 않았지만 대답했어요. 첫 번째 루프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분명했어요. 진입 패턴을 찾으면 잠금을 풀 수 있을 거예요. 그녀의 손은 느려지지 않았어요. 로그, 오류 보고서, 손상된 데이터 항목들을 탐색했죠. 어떤 것들은 무해한 것처럼 위장되어 있었지만 리아는 속지 않았어요. 그녀의 손가락은 마치 태어날 때부터 그랬던 것처럼 함정 사이를 춤추듯 움직였죠. 그녀에게 이것을 가르친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강좌나 자격증을 준 사람도 없었죠. 그녀의 배움은 긁어모은 튜토리얼, 고장난 장치들, 그리고 빌린 기계들과 함께한 외로운 밤들에서 왔어요. 그런데도 지금 리아는 그들 중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을 해내고 있었죠. 이제 방은 리아 뒤에 조용히 겸허하게 서서 그들이 스스로 쌓아올린 실패의 층들을 아이가 하나씩 벗겨내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처음엔 농담이라고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했었죠. 하지만 이제 그 불꽃은 훨씬 더 무서운 것을 점화시켰어요. 그들이 가장 중요한 것을 놓쳤다는 진실이었죠. 리아가 암호화의 첫 번째 계층을 우회했을 때 잠금 화면이 새로운 접근 필드로 바뀌고 중앙 디스플레이 중 하나에서 정적인 붉은색 오버레이가 사라졌을 때 더 이상 아무도 웃지 않았어요. 소식은 승인보다 빨랐어요. 공식 메모나 지휘 계통이 아니라 떨리는 커피잔 너머로 오가는 속삭임과 모니터 사이의 불안한 시선으로 부서에서 부서로 퍼져나갔죠. 청소부 딸이 시스템에 뭘 하고 있어? 농담처럼 들리는 이야기였고 고위 경영진의 귀에 닿아서는 안 될 말이었지만 결국 그렇게 됐죠.
미래 IT CEO 김태용 대표는 두 층 위 작은 회의실 안에서 조용히 서성거리고 있었어요. 옆에 있던 임원들은 공손한 거짓 미소로, 굳은 미소로 무너지는 투자자 통화를 살려내려 애썼지만 김태용 대표는 듣지 않았어요. 그는 태블릿을 점점 더 초조하게 두드리다 테이블에 내리치고 비서를 쳐다봤어요. 왜 아직도 시스템이 마비된 거야? 그가 다그쳤죠. 지훈보다 겨우 몇 살 많을까 한 비서가 암호화 계층과 침해 프로토콜에 대해 더듬거리다 망설였어요. 대표님, 그게 어떤 분이 작업 중이십니다. 김태훈 대표는 잘못 들은 것처럼 눈을 가늘게 떴어요. 그는 말없이 회의실을 나와 사고가 발생한 층으로 직진했어요. 가슴속에 이미 독처럼 의심이 끓어오르고 있었죠. 리아는 김태용 대표가 누구인지, 혹은 그가 지금 유리벽 뒤에서 마치 마음에 들지 않는 퍼즐을 연구하는 매처럼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도 몰랐어요. 그녀의 온 신경은 터미널에 집중되어 있었죠. 깨진 로그들의 줄기가 마치 5살 때부터 잡아당기던 실처럼 풀려나고 있었어요. 입술은 굳게 다물려 있었고 눈썹은 찡그려져 있었죠. 몸은 약간 앞으로 기울어진 자세를 취하고 있었는데 수백 번 밤새워 고물 하드웨어를 들여다보며 무의식적으로 훈련된 자세였어요. 그녀의 손은 떨리지 않았어요. 긴장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럴 시간이 없었기 때문이었죠. 1초라도 망설이면 시스템이 복구해서 더 멀어지는 거니까요. 리아는 이미 쉘 3단계를 더 깊이 들어간 상태였어요. 진단 기능의 절반이 침입 자체로 인해 비활성화되었기 때문에 접근 도구 대신 패턴 인식으로 맹목적으로 탐색하고 있었죠. 공책은 옆에 놓여 있었고 주변 움직임이 미풍해 페이지들이 팔랑거렸지만 몇 분 동안 만지지도 않았어요. 리아는 더 이상 아무것도 참고할 필요가 없었죠. 시스템의 논리뿐만 아니라 공격자의 사고 과정까지도 내면화했으니까요.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보지 못하는 부분이었죠. 이건 단순한 컴퓨터 문제가 아니었어요. 마치 살아있는 언어 같았죠. 리아는 그걸 자기 몸처럼 익숙하게 파고들었어요. 유리벽 뒤에서 김태용 대표는 팔짱을 꼈어요. 불신감이 점점 더 차가운 무언가로 굳어졌죠. 그는 어린 소녀를 바라봤어요. 소매는 걷어 올려져 있었고 후드티는 몸에 비게 너무 컸죠. 전문가를 위한 키보드 위에서 춤추는 그녀의 손가락은 마치 놀이터에서 노는 아이의 손 같지 않았어요. 그는 근처에 서 있던 엔지니어 중 한 명에게 돌아섰어요. 보안팀 불러. 그가 단호하게 말했죠. 지금 당장. 엔지니어는 움찔했어요. 대표님, 그녀는 어린아이입니다. 김태용 대표가 쏘아붙였어요. 이건 수백만 달러짜리 인프라야. 파괴 위에 책임까지 덮어쓰고 싶지 않아.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강철처럼 단단했어요. 높일 필요도 없었죠. 사람들은 김태용 대표의 말에 기계가 스크립트에 복종하듯이 따랐어요. 명령 뒤에 숨겨진 코드를 이해할 필요도 없이 자동으로 말이죠. 건물 보안팀 직원 2명이 몇 초 만에 파견되었고 그중 1명은 벌써 이어폰에 대고 중얼거리고 있었어요. 방 안에서 IT 팀장이 그들을 먼저 발견하고 굳어졌죠.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표정은 혼란해서 불편함으로, 그리고 마침내 지훈이 돌아서서 그들을 봤을 때 눈이 약간 커졌어요. 그는 생각할 틈도 없이 움직였어요. 리아 앞에 서서 들어오는 보안 요원들과 리아 사이에 자신을 세웠죠. 마치 제대로 테스트되지 않은 방화벽 코드처럼 연약할지 모르지만 완전히 확고하게요. 근엄하니 진전하고 있어요. 지훈의 목소리는 의도했던 것보다 더 크게 터져나왔어요. 그 말은 휘발유 위의 불꽃처럼 공중에 떠돌았죠. 경비원 1명이 그 소년의 확신에 찬 목소리에 놀라 멈칫했어요. 다른 1명은 김태용 대표를 쳐다보며 확인을 기다렸지만 김태용 대표는 즉시 대답하지 않았어요. 이제 그는 지훈을 지켜보고 있었죠. 그의 말뿐만 아니라 어깨가 얼마나 펴져 있는지, 가만히 서 있는데도 다리가 아주 살짝 떨리는 모습까지도 관찰했어요. 소녀는 두려워했지만 물러서지 않았죠. 지금 나한테? 김태용 대표가 천천히 말했어요. 우리 회사의 중요한 복구 작업을 아무런 허가나 훈련도 승인도 없는 아이에게 맡겼다고 말하는 건가? 지우는 움찔하지 않았어요.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가 말했죠. 그녀는 우리가 파악했던 것보다 더 깊이 시스템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단 하나의 비상 안전장치도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김태용 대표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렸어요. 의심인지 호기심인지 알 수 없었죠.
뒤에서 다른 엔지니어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접근 못했던 로그를 열었어. 두 번째 클러스터에서 이상 징후를 격리했어. 정말로 해내고 있는 것 같아. 하지만 리아는 여전히 고개를 들지 않았어요. 분위기가 바뀌었다는 것도 눈치채지 못했죠. 지훈이 움직이거나 경비원들이 망설이는 것도 보지 못했어요. 그녀는 이제 침입의 아키텍처 깊숙이 들어가 명령어 주입을 해보하고 오도하기 위해 설계된 데이터 패킷을 역설계하고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재능이 아니었어요. 혼돈 속에서 몇 시간을 씨름하다 보면 안개 속에서 별이 보이듯 무언가 환하게 드러나는 순간이 있죠. 바로 그런 통찰력이었어요. 리아는 코드가 무작위가 아니라는 걸 간파했어요. 개인적인 것이었죠. 어떤 인간이 이걸 썼어요. 뛰어나고 환한 사람. 시스템 구석구석에 마치 해독되기를 기다리는 이야기처럼 자신의 원한을 엮어놓은 사람이었죠. 리아는 빵부스러기를 따라가듯 그들의 흔적을 쫓아갔어요. 두려워하지도 서두르지도 않았죠. 앉은 이후로 그녀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지만 귀에서는 맥박이 세게 찧었어요. 이건 리아가 늘 꿈꿔왔던 종류의 도전이었죠. 단순히 해결하는 것을 넘어 이해하는 것에 관한 도전. 방 어딘가에서 누군가 속삭였어요. 다른 층을 뚫고 있어. 이럴 수가. 몇몇은 더 가까이 다가섰죠. 아까 비웃었던 IT 팀장조차도 이제 조심스러운 경외심을 담아 몸을 숙이고 있었어요. 하지만 리아는 그들의 말을 듣지 못했어요. 그녀의 마음은 이진수에 쌓여 있었고 심장은 논리와 동기화되어 있었죠. 방해나 의심을 넘어 훨씬 깊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리고 키보드를 두드리면서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들을 전혀 의식하지 못한 채 리아는 허락을 기다리지 않는 유일한 사람으로 건물에 남아 있었어요. 허락이 필요 없었으니까요. 그녀는 이미 기계 안에 있었으니까요. 리아의 손가락은 이제 본능의 리듬에 맞춰 움직였어요. 키보드 아래에 있다는 것도 거의 의식하지 못했죠. 시스템 아키텍처와 손상된 부분으로 3단계 더 깊이 들어갔는데 그녀가 본 부패는 무작위가 아니었어요. 거의 우아하기까지 했죠. 이건 전형적인 침입의 무모한 혼돈이 아니었어요. 예술적이고 체계적이며 의조적인 것이었죠. 이걸 쓴 사람은 발견되기를 원했지만 오직 숨겨진 의미를 읽을 줄 아는 사람에게만요. 리아는 몸을 숙였어요. 컴퓨터 언어가 장벽이 아니라 언어처럼 느껴지면서 눈이 가늘어졌죠. 밀도 높고 위험하지만 이상하게 아름다운 언어였어요. 미끼 페리로드로 가득한 루프, 중요한 파일인 척하는 재규적 함정, 그리고 시스템 논리를 너무나 정확하게 모방하여 경험 많은 엔지니어조차도 디지털 막다른 골목으로 걸어 들어가게 만드는 결정 트릭까지 있었어요. 하지만 리아는 예상된 경로를 택하지 않았어요. 마치 이미 알고 있는 미로를 탐색하듯 옆으로 대각선으로 구조를 통과해 움직였죠. 그녀의 숨은 느려졌어요. 더 이상 단순히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이야기를 해독하고 있었죠. 잘못 형성된 구문 한 줄이 그녀의 눈을 사로잡았어요. 잘못되어서가 아니라 익숙해서였죠. 심장이 한번 멈칫했어요. 혼란스러웠다가 호기심이 일었고 곧 깨달았죠. 전에 본 적이 있었던 거예요. 컴퓨터 언어 조각이 정확히 복사된 건 아니었어요. 진화했지만 뼈대는 틀림없었죠. 리아는 비슷한 것을 처음 접했던 밤을 기억했어요. 사촌 오빠 아파트 맞은편에 있는 빌린 인터넷 카페에 있었을 때였죠. 엄마는 리아가 뒷방에서 자고 있는 줄 알았지만 대신 리아는 깜빡이는 화면이 달린 깨진 노트북을 가지고 들어가 잊혀진 포럼에 접속했어요. 끊어진 링크, 알 수 없는 사용자 이름, 그리고 아이들을 위한 것이 아닌 코드 덤프들로 가득 찬 곳이었죠. 대부분은 쓰레기였지만 한 스레드는 달랐어요. 디지털 유령, 대칭적 교란 방법이라는 제목의 토론이었죠. 댓글은 없었고 파일 덤프와 한 줄짜리 주석만 있었어요. 침입하는 것이 아니라 문의되는 것이다. 리아는 너무 어려서 그 모든 것을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스크립트의 무언가가 마음에 남았어요. 그녀는 그것을 손으로 공책에 베껴 쓰고 몇 주 동안 사촌 오빠의 낡은 타워 PC에서 다시 만들며 수정하고 테스트하고 퍼즐처럼 분해했어요. 지금 그녀가 보는 버전은 리아의 것은 아니었지만 동일한 논리트리의 후손임에 틀림없었어요. 일치하는 조각들, 동일한 오류 트리거, 심지어 같은 모호한 변수 이름까지 있었죠. 이건 우연이 아니었어요. 서명이었죠. 그녀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굳었어요. 순수한 논리의 마법이 인지의 무게 아래 깨졌죠. 더 이상 낯선 사람의 공격을 보고 있는 게 아니었어요. 자신과 똑같이 굽은 길을 걸어왔던 누군가를 보고 있었던 거죠. 시스템 밖에서 홀로 독학하며 눈에 띄지 않게
이건 단순히 악의적인 컴퓨터 언어가 아니었어요. 지문이었고 목소리였죠. 어둠 속에서 파괴로 위장한 채 외치는 목소리. 한때 같은 금지된 컴퓨터 언어줄을 공부했던 해커. 아마도 같은 조용한 절망 속에서 멘토도 교실도 체계도 없이 오직 불과 좌절 그리고 세상보다 너무 빠르게 움직이는 마음만으로 배웠을 해커. 리아는 뱃속이 쿵 떨어지는 걸 느꼈어요. 처음으로 경외심과 두려움 중 무엇을 느껴야 할지 확신할 수 없었죠. 자신과 같은 사람이 이 길을 걸어 발견 대신 파괴를 선택했다면 리아가 평생 걸어왔던 그 가느다란 경계선에 대해 무엇을 말해줄까요? 리아는 항상 자신의 특별한 재능, 시스템을 이야기로 보는 능력이 자신을 좋은 방향으로 다르게 만든다고 믿었어요. 하지만 그게 자신을 위험하게 만들 수도 있는 건 아닐까요? 리아는 약간 뒤로 물러앉았어요. 이제 손이 떨리고 마음은 어떻게 이름 붙일지 모르는 거미줄 속에서 헤매고 있었죠. 여기에는 물어볼 사람도 적이 거울처럼 느껴질 때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해줄 선생님도 없었어요. 이 사람은 미래 IT를 복수심으로 파괴하려 했을까요? 개인적인 원한이었을까요? 아니면 그저 또 다른 실험, 한계를 시험하며 어디까지 깨지는지 보려는 시도였을까요? 리아의 뱃속이 뒤틀렸어요. 코드는 화나지도 다급하지도 않았어요. 정확하고 차갑고 끈기 있었죠. 그리고 그게 어떤 혼란스러운 공격보다 리아를 더 두렵게 했어요. 그건 코드를 쓴 사람이 통제하고 있었다는 의미였으니까요. 폭주한 게 아니라 선택하고 있었던 거죠. 리아는 사진액자 속 어린 김하영을 떠올렸어요. 그리고 시스템이 멈추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지 생각했죠. 공격이 파일을 지우고 고객 데이터를 훔쳐서 회사를 망하게 만들었을까? 아니면 더 나쁘게 사고처럼 보이게 했을까? 리아의 마음은 혼란스러웠어요. 이 모든 소동 속에서 처음으로 망설였죠. 손을 치우고 다른 사람에게 맡길까? 어른들이 해결하게 할까 생각했지만 어른들은 그 흔적을 간파하지 못했어요. 오직 리아만이 알아봤죠. 지훈은 변화를 눈치챘어요. 몇 분 동안 조용히 있었죠. 리아를 방해하고 싶지 않아서였어요. 하지만 이제 그는 더 가까이 다가섰어요. 리아? 그가 나지막이 말했어요. 리아는 고개를 들지 않았죠. 왜 그래? 그가 물었어요. 뭘 찾았어?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침착했어요. 응, 그녀가 말했죠. 내 생각에 누가 이걸 만들었는지 아는 것 같아. 지우는 눈을 깜깜였어요. 그룹 같은 걸 말하는 거야? 아니, 그녀가 속삭였어요. 나 같은 사람을 말하는 거야. 그는 즉시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 침묵을 안심시키는 말로 채우지 않을 만큼 충분히 이해했죠. 리아는 계속 타이핑했어요. 이제 더 느리게 손상된 시스템의 뿌리까지 논리의 흔적을 따라갔죠. 하지만 그녀의 자세가 달라져 있었어요. 어깨는 굳어 있었고 움직임은 조심스러웠죠. 코드를 확신하지 못해서가 아니었어요. 방에 있는 누구보다 더 잘 이해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했기 때문이었죠. 이건 더 이상 단순한 퍼즐이 아니었어요. 대화였고 도전이었죠. 누군가 이 침입을 심었어요. 특정 종류의 마음만이 그 핵심까지 따라갈 수 있다는 걸 알면서요. 자신과 같은 마음. 그 생각은 리아를 전율하게 하면서도 동시에 두렵게 했어요. 만약 그들이 밖에 기다리고 지켜보고 있다면 누군가 뒤따라왔다는 걸 알았을 때 그들은 어떻게 할까요? 하지만 리아는 멈추지 않았어요. 손이 약간 떨리는데도 계속 나아갔죠. 더 깊이 파고들었어요. 컴퓨터 오너 한 줄 한 줄이 예상치 못했던 대결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지는 것이었죠. 리아는 단순히 시스템을 고치는 게 아니었어요. 흔적을 따라가고 있었죠. 그리고 그 흔적의 끝에는 단순한 버그나 바이러스가 아니라 자신과 같은 마음이 있었어요. 뒤틀린 거울, 리아가 지금 걷고 있는 길을 이미 걸어간 사람. 한때 세상과 숫자, 논리, 그림자를 통해 세상을 보았고 그 시야를 파괴로 바꾸기를 선택한 사람이었죠. 리아는 그들이 누구인지 몰랐고 왜 그런 짓을 했는지도 몰랐어요. 하지만 이것만은 알았죠. 그런 사람이 존재한다면 끝까지 가봐야 한다는 것을요. 미래 IT를 위해서도, 김태용 대표를 위해서도, 심지어 엄마를 위해서도 아니었어요. 자신을 위해서였죠. 다른 길이, 다른 결말이, 다른 종류의 유산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요. 이 시스템 속 유령이 리아의 언어로 말했고 리아는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었으니까요. 시스템의 심장박동이 다시 살아났을 때
큰 화면 중 하나에 희미한 초록색 선이 나타났을 때 방 안의 모든 사람들은 숨을 헐떡이거나 웅성거렸고 어떤 이들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욕설을 내뱉기도 했어요. 하지만 김태용 대표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는 박수도 미소도 보이지 않고 방 뒤편에 팔짱을 낀 채 서서 마치 회로 자체에서 자라난 듯한 단말기 앞에 작은 소녀를 지켜봤어요. 임원들은 뒤에서 속삭였고 엔지니어들은 놀란 눈빛을 교환했으며 한 관리자는 악몽에서 깨어난 사람처럼 서성거리기까지 했지만 김태용 대표의 눈은 그녀에게서 단 한 번도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녀의 이름은 김리아, 성은 이미 있었죠. 그는 비서가 말해준 것만 알고 있었어요. 청소부 여성의 딸, 기본적인 건물 로그 외에는 기록도 디지털 흔적도 없었죠. 하지만 지금 그녀는 다른 누구도 고칠 수 없었던 기계 앞에 앉아 있었고 키보드를 겨우 덮을 정도의 작은 손으로 전치 인프라팀이 풀지 못했던 것에 답을 내놓았어요. 무차별 대입도 운도 아니었죠. 그녀는 이해했어요. 컴퓨터 언어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가 다시 걸어 나온 거예요. 데이터 효율성과 위험평가 위에 이 제국을 세운 김태용 대표는 리아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알 수 없었어요. 그녀가 타이핑을 마치고 낡은 공책을 방패처럼 가슴에 꼭 껴안은 채 뒤로 물러섰을 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지훈이 조용히 떨리는 손을 그녀의 어깨에 올려놓았을 때도 아무도 쳐다보지 않았죠. 누군가는 물병을 건넸고 다른 누군가는 이 사회에 알려야 한다고 중얼거렸지만 김태용 대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는 아무 말 없이 조용히 방을 나섰지만 그의 마음속은 천둥이라도 친 듯 시끄러웠을 겁니다. 그는 낡은 길을 되짚어 걷는 사람처럼 사무실로 돌아갔어요. 신발은 너무 무거웠고 손은 자신이 깨닫지 못할 정도로 더 세게 쥐어져 있었죠. 사무실 안에 들어서자마자 그는 한 번의 시선으로 비서를 물러나게 하고 보안 기록피드를 열었어요. 영상은 이미 북마크 되어 있었죠. 리아가 단말기에 앉은 정확한 시간부터 시스템이 다시 온라인으로 돌아온 순간까지의 영상이었어요. 그는 천천히 영상을 돌려보며 침묵 속에서 지켜봤어요. 화면은 프레임별로 깜빡였죠. 리아의 눈은 스캔하고 있었고 입술은 굳게 다물려 있었어요. 손가락은 아이가 장난치는 것처럼 움직이는 게 아니라 능숙한 기술자처럼 자신감 있고 단호하며 확실하게 움직였죠. 그는 영상을 멈추고 확대했어요. 그녀의 자세, 그 고요함, 그게 김태용 대표를 가장 사로잡았어요. 그녀가 뭘 하는지가 아니라 어떻게 자신을 지탱하며 그 일을 하는가. 김태용 대표가 수십 년 동안 건드리지 않았던 기억 하나가 떠올랐어요. 그는 늘 그랬듯이 그 기억을 무시하려 했지만 소용없었죠. 기억은 다시 떠올랐어요. 오래된 고아원 밖 흙길. 9살쯤 되어 보이는 소녀가 고장난 라디오를 무릎에 놓고 앉아 기름때 묻은 손가락으로 전선을 꼬고 있었죠. 그녀는 결코 말하지 않았지만 늘 거기에 기다리고 있었어요. 수업이 끝난 매일 그가 심부름에서 돌아올 때마다요. 그녀는 언젠가 조용히 말했어요. 라디오를 고칠 수 있다면 더 나은 곳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요. 어느 날 오후 라디오가 그녀의 손에서 스파크를 튀겼어요. 그녀는 움찔하지도 않고 그저 웃었죠. 김태용 대표는 그녀 뒤에 서서 얼어붙었어요. 그러다 어느 날 그녀는 사라졌죠. 쪽지도 설명도 없이. 그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묻지 않았어요. 알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그는 대부분의 것들을 묻어버리듯 그것도 묻었어요. 있는 것이 강함이라고 살아남으려면 함께 갈 수 없는 것들과의 관계를 끊어야 한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죠. 하지만 지금 리아를 보면서 영상의 정지된 화면 속에 담긴 그녀를 보면서 김태용 대표 안에 무언가가 깨져버렸어요. 그녀의 어깨 자세, 압력 아래서도 움찔하지 않는 모습. 그건 단순한 재능이 아니었어요. 익숙함이었죠. 김태용 대표는 의자에 기대어 앉았어요. 손은 얼굴 앞에서 모아져 있었고 영상은 멈춰 있었지만 그의 시야에 불타는 듯 선명했죠. 그는 흔들리는 것에 익숙하지 않았어요. 수십억 달러짜리 계약을 협상했고 이사회 반란에 맞섰으며 웬만한 남자들을 무력하게 만들었던 홍보 재앙에서도 회복했죠. 하지만 이 모든 것이 그에게 이 아이의 모습을 준비시키지는 못했어요. 혼돈 속에서도 너무나 침착하게 어른들이 할 수 없는 일을 해내고 있는 이 아이를 말이죠. 그리고 인정받기 위해서도 돈을 위해서도 아니었어요. 단지 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죠. 이제 질문은 그녀가 뭘 했느냐에만 국한되지 않았어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관한 것이었죠.
어떻게 그는 자신의 전체 팀보다 뛰어난 통찰력을 가진 아이에게 보안팀을 부르려 했던 사람이 됐을까요? 어떻게 직책과 사원증, 링크드인 프로필로 사람을 판단하고 천재성이 종종 침묵 속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자란다는 것을 잊었을까요? 그는 속이 좋지 않았어요. 죄책감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전부는 아니었지만 점점 더 명확해지는 깨달음 때문이었죠. 어딘가에서는 그는 불가능한 것을 믿었던 자신 안의 한 부분을 잘라내버렸고 그녀는 그걸 말로가 아니라 키보드 타자로 다시 가져다 주었어요. 그는 영상을 다시 돌려봤어요. 이번에는 더 느리게, 마치 이해해야 할 코드처럼 그녀의 움직임을 지켜봤죠. 한 프레임에서 멈췄어요. 그녀의 손이 터미널 옆면에 가볍게 놓여 있었고 손가락은 마치 금속을 통해 듣는 것처럼 말려 있었죠. 그는 고아원의 그 소녀를 다시 떠올렸어요. 아무도 그녀가 어디로 갔는지 물어볼 생각도 하기 전에 사라져버린 소녀. 이 순간이 지나면 리아도 사라질까요? 누군가 그녀를 계속 주목시키기 위해 싸울까요? 그의 가슴이 조여왔어요. 그는 세상에 내버려두면 어떻게 할지 알았죠. 그녀의 재능을 침묵 속에서, 빈곤 속에서, 관료주의 속에서 묻어버릴 거예요. 아마도 감사하고 하루 정도는 축하해 줄지 모르죠. 그리고는 잊을 거예요. 그가 그러지 못하게 막는다면 모를까요? 그가 나선다면 CEO가 아니라 한때 누군가가 붙잡아주지 않아서 사라지는 것을 지켜본 사람으로서 날이죠. 리아는 그의 시스템을 해독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를 해독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안락한 모퉁이 사무실에 앉아 한때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에 둘러싸인 김태용 대표는 단 한 가지 질문만을 남겨두고 있었어요. 자신의 세상을 찢어발긴 이 아이를 어떻게 해야 할까? 그는 여전히 영상 속 그녀의 얼굴, 손, 읽을 수 없는 자세, 그리고 너무나 익숙한 그 모습을 응시했어요. 그들은 다음 날 아침 리아를 다시 불렀어요. 거창한 의식이나 차, 공식 서한 같은 건 없었죠. 그저 저녁 관리자를 통해 엄마에게 전달된 조용하고 간곡한 요청뿐이었어요. 리아는 묻지 않았어요. 그저 고개를 끄덕이고 자신이 아는 유일한 방식으로 준비했죠. 공책을 배낭에 넣고 낡고 얇아졌지만 여전히 붙어있는 신발을 확인하는 방식으로요. 리아는 늘 팔목을 넘어 길게 내려와 자신을 더 작게 보이게 했던 그 후드티를 그대로 입었어요. 엄마는 이번에는 리아를 안까지 데려다 주지 않았어요. 그저 입구에 서서 불안한 눈빛과 굳게 담은 입술로 리아가 혼자 유리문을 통과하고 공손한 비서의 안내를 받아 긴 테이블과 끝쪽에 놓인 파란 의자 하나가 있는 방으로 조용히 들어가는 것을 지켜봤죠. 그 누구도 리아를 거창하게 맞이하지 않았어요. 오렌지 주스를 건네거나 지나치게 환하게 웃지도 않았죠. 분위기가 달라져 있었어요. 더 이상 리아를 아이처럼 대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특별한 존재처럼 대하고 있었죠. 리아는 파란 의자에 앉아 기다렸어요. 방에서는 레몬 광택제와 소독약 냄새가 났지만 리아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 냄새에는 익숙했으니까요. 매일 엄마 옷에서 나는 냄새와 같았으니까요. 한 명씩 그들이 들어왔어요. 어제 그 모든 팀이 아니라 몇몇 핵심 인물들만요. 지훈도 거기에 있었어요. 공책을 손에 들고 있었죠. 리아의 어깨가 약간 편안해지도록 작은 격려의 미소를 건넸어요. 짧은 머리에 각진 안경을 쓴 나이 든 여자가 서론 없이 첫 질문을 던졌어요. 어떻게 해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다급했어요. 리아는 눈을 깜빡였어요. 어떤 부분을요? 몇몇 사람들이 부드럽게 웃었어요. 이번에는 비웃는 게 아니라 놀라움과 감탄이 섞인 웃음이었죠. 재정이요. 다른 사람이 명확히 말했어요. 다칭 침입 추적, 서브쉘 중첩, 그 모든 걸요. 리아의 손가락이 연필을 감쌌어요. 오래된 긴장감이 다시 올라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죠. 어른들은 리아의 대답을 원하는 게 아니라 이미 믿고 있는 것을 확인받고 싶어 한다는 종류의 긴장감이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아무도 방해하지 않았고 아무도 무시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귀 기울여 들었죠. 리아는 방을 둘러본 뒤 가능한 한 솔직하게 말했어요. 말로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침묵이 뒤따랐어요. 어색하거나 실망스러운 침묵이 아니라 열려있는 침묵이었죠. 리아는 천천히 배낭에 손을 넣어 공책을 꺼내 흰 페이지를 펼쳤어요. 하지만 보여드릴 수 있어요.
그녀의 연필이 종이 위를 부드럽게 스쳤어요. 방 안의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리아는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컴퓨터 언어도 아니고 정확히 말하면 다이어그램도 아니었죠. 그녀가 페이지에 그린 것은 그 중간쯤 되는 무언가였어요. 회로가 나무줄기로 변하고 루프가 강줄기처럼 구부러지고 색깔 패턴이 일기도처럼 흘러갔죠. 리아는 빠른 정확도로 음영을 넣으며 오직 자신만이 완벽하게 이해하는 구성 요소들을 기호로 연결했어요. 아무런 설명도 멈춤도 없이 그저 컴퓨터 언어를 다룰 때 머릿속에서 정신적인 틀을 만들었던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그것을 만들어냈죠. 몇 분 후 그녀는 페이지를 돌려 테이블 위로 밀었어요. 잠시 동안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죠. 그러다 리아 맞은편에 팔짱을 끼고 생각에 잠긴 듯 미간을 찌푸린 김태용 대표가 손을 뻗어 그것을 자신 쪽으로 당겼어요. 그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묻지 않았어요. 조용히 그것을 연구했죠. 페이지를 옆으로 돌리며 엔지니어처럼이 아니라 표면 너머의 무언가를 찾는 사람처럼 그림을 훑어봤어요. 리안인 그를 조심스럽게 지켜봤어요. 칭찬을 바라서가 아니었어요. 그건 기대하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이 순간은 더 이상 시스템에 관한 것이 아니었죠. 인정받는 것에 관한 것이었으니까요. 그는 천천히 페이지를 계속 돌렸어요. 마치 올바른 각도가 무언가를 풀어줄 것처럼요. 그러다 갑자기 멈췄죠. 손가락이 가장자리에 굳었어요. 리아는 그의 어깨가 변하는 것을 봤어요. 거의 변화가 없었지만 알아볼 수 있었죠. 그가 본 것은 그림 그 자체가 아니었어요. 그림이 의미하는 바였죠. 지도가 아니었죠. 침입을 위한 지도도 해결책을 위한 지도도 아니었어요. 리아를 위한 지도였죠. 그녀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문제를 어떻게 헤쳐나가는지, 통상적인 단계로는 너무 큰 것들을 어떻게 이해하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었죠. 그녀는 코드줄이나 순서도 요점 정리된 논리를 주지 않았어요. 그녀는 자신의 마음을, 그것이 자유롭게 말하는 유일한 언어로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김태용 대표는 그것을 봤죠. 다른 사람들도 이제 천천히 몸을 숙이며 중요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정확히 무엇인지는 몰랐지만요. 하지만 리아는 알 수 있었어요. 김태용 대표가 더 이상 분석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요. 무언가를 기억하고 있었어요. 리아는 이름 붙일 수 없었지만 그가 지금 리아를 보는 방식에서 느낄 수 있었죠. 이상 현상처럼도 기적처럼도 아니었어요. 한 사람처럼 한때 자신도 이런 종류의 사고방식을 안에서 느껴본 적이 있는 사람처럼요. 리아는 의자에서 약간 몸을 움직였어요. 뭐라고 말해야 할지 확신할 수 없었죠. 이걸 계획한 것도 아니었고 논쟁하거나 깔보지 않는 어른들로 가득 찬 방에 앉아 있을 거라고 예상하지도 못했어요. 하지만 그들은 조용했어요. 왜냐라면 이번에는 리아가 그들이 부정할 수 없는 무언가로 침묵을 채웠기 때문이었죠. 리아는 공책에 손을 뻗으려다 김태용 대표가 마침내 고개를 들었을 때 멈췄어요. 그의 얼굴은 부드러워져 있었어요. 동정이 아니라 이해였죠. 그는 고맙다고 말하지 않았고 승인하듯 고개를 끄덕이지도 않았어요. 그저 페이지를 한번 톡톡 두드리며 물었죠. 여기 이 루프 뭐라고 불러요? 리아는 눈을 깜빡였어요. 딱히 이름은 없어요. 그냥 문제가 자기 자신을 접을 때 구조가 무너지지 않게 유지하는 방식이에요.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게 어제 일어났던 일과 정확히 일치하는군요. 그쵸? 그녀는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그는 종이를 리아에게 다시 밀어주었어요. 이건 가지고 있어요. 바꾸지 말아요. 리아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공책에 다시 넣었지만 심장은 쿵쾅거렸어요. 처음으로 무언가를 해결했을 뿐만 아니라 무언가를 말했고 그가 들어주었다고 느꼈죠. 그리고 그녀가 그에게 그림을 건넸을 때 그는 그것을 옆으로 돌려 정확히 그것이 무엇인지 보았어요. 시스템으로 가는 길이 아니라 그녀로 가는 길이었죠. 김태용 대표는 자신이 아는 모든 프로토콜을 어겼다는 것을 알았어요. 운전기사에게 사무실 대신 언덕 방향으로 좌회전하라고 말하는 순간부터요. 그는 검은색 승용차를 거절했고 경호원도 거절했으며 대화 지침이 담긴 폴더를 건네려던 긴장한 비서에게도 아니요 라고 말했죠. 그가 지금 원하는 것은 문서에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작은 소녀의 집에 있었죠. 그의 이사회에서는 누구도 감히 들어가려 하지 않았을 곳이에요. 그가 좁은 골목길 아래에서 택시에서 내렸을 때 분위기의 변화를 느꼈어요. 주변 환경 때문이 아니라 수년 만에 처음으로
기대받지 않는 곳으로 걸어가는 중이었기 때문이었죠. 그는 맞는 문을 2번 물어봐야 했고 마침내 문이 삐걱거리며 열리자 리아의 엄마는 그를 보고 얼어붙었어요. 눈은 커다랗게 떼고 빗자루를 손에 든 채였죠. 김태용 대표님? 그녀는 반쯤 속삭이고 반쯤 두려워하며 물었어요. 얘가 혹시 뭘 잘못했나? 그럴 생각은 아니었는데. 아니요, 김태용 대표가 말을 잘랐어요. 따님은 모든 걸 제대로 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죠. 그저 따님의 세상을 보고 싶어서 왔습니다. 나쁜 일은 아니라고 약속합니다. 하지만 리아의 엄마는 긴장을 풀지 못했어요.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고 옆으로 비켜섰죠. 여전히 그를 지켜보며 이야기의 반전을 기다리는 듯 했어요. 리아는 바닥에 다리를 꽂고 앉아 있었어요. 플라스틱 쟁반 위에 전선과 저항기들이 펼쳐져 있었죠. 마치 이 순간에 아무것도 조정할 필요가 없다는 듯이요. 그녀는 그를 맞이하러 달려오지도 않았고 놀란 것 같지도 않았어요. 그저 고개를 들고 낡고 깨진 라디오를 내밀며 물었죠. 이것도 고칠 수 있어요? 인사도 긴장도 없이 솔직하고 단순한 도전이었어요. 김태용 대표는 그녀에게서 라디오를 조심스럽게 받아들였어요. 그것의 나이, 손상 상태, 침묵을 조용히 가늠했죠. 예전에 그랬었죠. 그가 말했어요. 오래전에. 그럼 해보세요. 그녀가 릴레이 조자를 넘기듯 드라이버를 건네며 대답했어요. 그는 무릎이 아픈 것도 신경 쓰지 않고 몸을 굽혀 라디오 뒷면을 열기 시작했어요. 수년간 회사 일에만 몰두해둔 그의 손가락은 느렸죠. 리아는 아무 말 없이 조용한 기대로 그를 지켜봤어요. 엄마는 옆에서 서성거렸지만 끼어들어야 할지 확신하지 못했어요. 그때 작은 소년이 뒷방에서 포크 한 손에 빈 접시 한 손에 들고 손살같이 달려나왔죠. 더 있어요. 그가 소리쳤어요. 다음 판 뒤집어야 먹을 수 있어. 리아가 대답했어요. 김마루, 네 차례야. 소년은 투덜거렸지만 어쨌든 부엌으로 달려갔어요. 김태용 대표가 눈을 깜빡였어요. 동생이니? 사촌이에요. 그녀가 말했어요. 지금은 여기서 살아요. 다들 그래요. 그제야 벽에 기대 세워진 매트리스, 양동이에 담긴 설거지, 문 옆 컵에 꽂힌 칫솔 3개가 설명됐죠. 마루가 김치전 가장자리를 태우고 리아의 엄마가 다른 버너는 너무 스파크가 튀어서 중간 버너만 사용한다고 설명하려 애쓰는 동안 김태용 대표는 고장난 라디오를 무릎에 놓고 구석에 앉아 있었어요. 왠지 모르게 어색했지만 몇 달 만에 처음으로 더욱 안정된 기분이었죠. 그는 리아가 마루 옆에 무릎을 꿇고 작은 브레드보드 위에 콘덴서를 가리키는 것을 지켜봤어요. 너무 약하면 그녀가 설명했어요. 신호를 뒤집기도 전에 전화가 새어나가요. 저항을 맞춰야 해요. 그건 불공평해요. 마루가 불평했어요. 저는 저항이 뭔지도 모르는데. 그럼 배워야지. 그녀가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어요. 나도 그렇게 했어. 김태용 대표는 끼어들지 않았어요. 그저 지켜봤죠. 장난감도 화면도 방해물도 없었어요. 거실은 전선으로 뒤엉켜 있었고 공책은 스케치로 가득했으며 오래된 라디오, 선풍기, 고장난 DVD 플레이어에서 나온 부품들이 널려 있었죠. 모든 것이 재활용되었고 모든 것이 힘든 방식으로 학습되었어요. 그는 리아의 단말기에서 보았던 것이 훈련된 정확성이 아니라 생존 본능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당황한 종류가 아니라 확고한 종류. 쓰레기에서 스스로를 만들고도 감히 기능하는 그런 본능이요. 트랜지스터 배선제 시도 3번 실패 후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어요. 이 모든 걸 어디서 배웠니? 그가 겨우 고쳐낸 스위치보드를 들고 물었어요. 리아가 대답했어요. 아무 데서도요. 어느 날 갑자기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수학 같지만 스파크가 튀는 수학요. 언제? 그녀는 마루에게 몸을 돌리며 덧붙였어요. 얘는 2주 전만 해도 다이오드가 뭔지도 몰랐는데 이제 손가락 안 태우고 극성 테스트할 수 있어요. 그거 한 번이었어요. 마루가 주방에서 소리쳤죠. 진짜 큰 스파크 한 번. 리아가 중얼거렸어요. 김태용 대표는 오랜만에 진짜 웃음이 터져나왔죠. 그는 자신도 모르게 웃어버렸어요. 누군가 가르쳐주기를 기다리지 않았구나. 그는 리아에게라기보다 스스로에게 중얼거렸어요. 그냥 계속했구나. 리아는 어깨를 으쓱했어요. 해야만 했으니까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아무런 비통함도 없었고 그게 특이하다는 생각조차 없는 듯 했어요.
그녀를 사전에 본 것처럼 행동하지 않았죠. 세상의 조건을 받아들이고 조용히 자신에게 유리하게 규칙을 다시 쓴 사람처럼 행동했어요. 비스듬한 김치전 접시를 앞에 두고 앉았을 때 김태용 대표는 다시 한번 주변을 둘러봤어요. 금이 간 타일, 매달린 전선, 윙윙거리지만 돌지 않는 선풍기. 하지만 여전히 그를 사로잡은 것은 가난이 아니라 집중이었어요. 모든 표면은 기능이 있었고 모든 물건은 잠재력이 있었죠. 그녀는 쓰레기장에서 실험실을 만들었고 침묵 속에서 학도를 세웠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믿을 수 없게도 냉소주의에 빠지지 않고 해냈죠. 분노도 복수나 관심을 위한 갈망도 없었어요. 오직 순수한 호기심과 지식에 대한 갈증만 있었죠. 리아는 자신의 공책에서 작은 페이지를 건넸어요. 또 다른 그림이었죠. 이번에는 가장자리에 김치전이 그려져 있었지만 중앙에는 간헐적인 전하를 저장하도록 설계된 회로 루프의 다이어그램이 있었어요. 배터리 없이 전력을 저장하는 방법을 알아냈어요. 그녀가 말했어요. 비상시에 대비해서요. 김태용 대표는 할 말이 없었어요. 전기와 고장난 물건을 발견하고 그것을 자신만의 언어로 바꾼 아이에게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죠. 그는 그저 자신이 느낀 것을 알 뿐이었어요. 날카로운 죄책감, 더 조용한 경외심, 그리고 시스템이 그녀를 발견한 것이 아니라 그녀가 시스템이 더 이상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뛰어나졌다는 깨달음. 그리고 어떻게든 그녀는 쓰라림 없이 그것을 해냈어요. 마치 콘크리트를 뚫고 자라난 식물처럼요. 김태용 대표는 그날 저녁 리아의 집을 떠나면서 가슴속에 무언가 박혀 있는 것을 느꼈어요. 그것은 사라지지 않았죠. 그의 번쩍이는 사무실로 따라왔고 집중할 수 없는 화상회의 내내 그를 따라다녔으며 법무팀이 책임 조항과 기업 노출에 대해 늘어놓는 동안에도 그의 옆에 앉아 있었어요. 그는 아무것도 듣지 못했죠. 그저 김치전 레시피 가장자리에 회로 루프를 그려준 어린 소녀에 대한 생각뿐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직원들이 출근하기도 전에 그는 미래 IT의 인턴십 정책을 근본부터 다시 작성했어요. 나이 제한은 없어졌고 최소 학점 요구 사항은 수정되었으며 신원 조회와 디지털 포트폴리오는 선택 사항이 되었죠. 그는 승인을 기다리지 않았어요. 그럴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그가 최종 서명권자였으니까요. 그리고 다시 법무팀에 연락해서 회사 이름으로 장학기금을 설립했어요. 엘리트 학교의 영재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리아 같은 마음을 위한 기금이었죠. 원석 같고 눈에 띄지 않으며 아무도 찾지 않는 곳에서 빛나는 천재들을 위한 것이었어요. 마지막으로 아무도 예상치 못한 움직임으로 그는 재건된 내부 방화벽의 이름을 바꾸었어요. 자신의 이름도 이미의 제품 라인 이름도 아니었죠. 아영이의 방패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재앙 속으로 걸어들어가 방 안에 어떤 성인 남자보다도 더 잘 상황을 지켜낸 소녀에게 보내는 조용한 고개 끄덕임이었죠. 하지만 이 모든 것을 하면서도 김태용 대표는 뭔가 미완성이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 행동이 잘못됐다고 의심해서가 아니었어요. 옳았고 필요했지만 충분히 개인적이지는 않았어요. 리아가 그들에게 그리고 자신에게 주었던 것은 단순히 해결책이 아니었죠. 거울이었고 도전이었으며 자신이 오랫동안 묻어두었던 무언가에 대한 상기였어요. 어떤 명패나 장학금도 그것에 대한 답을 줄 수는 없었죠. 그것은 그 자신으로부터 직접 나와야 했어요. 그래서 그는 리아의 엄마에게 전화했어요. 비서를 통하지도 않았고 누구에게도 필터링하지 않았죠. 직접 전화번호를 눌러 어색하고 긴장된 목소리로 사무실에 잠시 다시 와줄 수 있는지 물었어요. 공식적인 것은 아니고 그저 진솔한 대화를 위해서요. 리아의 엄마는 동의했지만 목소리는 끝부분에서 갈라졌어요. 믿기지 않는다는 듯이요. 그들이 도착했을 때 김태용 대표는 그들을 옆 사무실이나 인사팀 방으로 데려가지 않았어요. 이사회 회의실로 데려갔죠. 수백만 달러의 결정, 파트너십, 그리고 회사의 미래가 논의되는 바로 그곳이었어요. 김태용 대표는 리아가 이 공간이 이제 그녀를 포함하고 그녀에게도 속한다는 것을 알기를 원했어요. 리아는 압도당한 것 같지 않았어요. 오히려 지루해 보였죠. 하지만 늘 그랬듯이 공책을 손에 들고 자리에 앉았어요. 엄마는 가방을 마치 사라질까봐 꼭 껴안은 채 뻣뻣하게 앉아 있었죠. 김태용 대표는 필요 이상으로 목을 가다듬다가 마침내 말을 시작했어요.
김리아 양, 당신은 여기에서 우리가 사모를 보는 방식을 바꾸었습니다. 그가 리아에게 말했어요. 시스템뿐만 아니라 사람, 재능, 누가 리더가 될 자격이 있는지에 대한 우리의 정의까지도요. 당신은 혼란 속으로 걸어들어가 움찔하지 않았고 허락을 기다리지 않고 그저 해결했습니다. 리아의 엄마는 미소 지으려 했지만 벅찬 감격에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죠. 김태용 대표는 그들 사이를 오가며 말을 이었어요. 몇 가지 변경을 했습니다. 당신 이름으로 장학금이 설립되었고 새로운 멘토링 프로그램도 시작했습니다. 진정한 1:1 멘토링입니다. 연구실, 하드웨어, 교육과정 등 당신이 성장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엄마는 헉소리와 흐느낌 사이에 소리를 내며 입을 가렸지만 리아는 울지 않았어요. 눈도 깜빡이지 않았죠. 그저 고개를 약간 기울였어요. 마치 자신의 말을 어떤 내부 논리 게이트를 통해 걸러내는 것처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확신할 수 없는 새로운 입력 데이터처럼요. 현장에 있을 겁니다. 김태용 대표가 덧붙였어요. 단순한 방문객이 아니라 당신이 원한다면 팀의 일원으로서요. 그는 기다렸어요. 이상하게도 긴장됐죠. 리아가 거절할 수도, 어깨를 으쓱하며 자신이 힘들게 제공한 모든 것을 떠나버릴 수도 있을 것 같았으니까요. 리아는 엄마를 봤다가 다시 김태용 대표를 봤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수줍지 않았죠. 아직도 물건을 부술 수 있게 해줄 거예요? 그 질문은 두려움에서 나온 게 아니었어요. 그보다 더 깊은 곳에서 이해해서 나온 것이었죠. 물건을 부수는 것은 리아가 배우는 방식이었으니까요. 다른 사람들이 포기한 기계에서 의미를 찾아내는 방식이었죠. 그것은 세상을 번역하는 그녀의 방식이었어요. 만약 이 제안이 자신의 방식을 질식시키는 규칙과 함께 온다면 그녀는 관심이 없었죠. 김태용 대표는 잠시 그녀를 쳐다봤어요. 웃음과 불신 사이에서 갈등하다가 천천히 환한 진짜 미소를 지으며 말했죠. 그렇습니다. 바로 그렇게 안에 뭐가 있는지 알아내는 겁니다. 엄마는 마지막에 끊어지는 숨을 내쉬었어요. 그리고는 고개를 숙이고 무릎 위로 눈물을 흘리며 완전히 울었죠. 리아는 그녀를 위로하려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럴 필요도 없었죠. 그녀의 손이 테이블 위를 미끄러져 엄마의 손가락을 찾았어요. 그걸로 충분했어요. 회의실은 그 후 조용해졌어요. 하지만 채워야 할 침묵이 아니었죠. 충만하고 굳건했어요. 김태용 대표는 천천히 일어서서 옆에 있던 폴더에서 작은 카드를 꺼내 테이블 위로 밀었어요. 계약서도 일정표도 아니었죠. 사원증이었죠. 미래 IT, 김미아, 전체 접근 권한. 내일 와도 돼요. 그가 말했어요. 아니면 다음 주, 아니면 다음 달이에요. 연구실은 준비되면 당신 거예요. 리아는 아무렇지도 않게 그것을 집어들어 손에 뒤집어 보았어요. 내일 갈게요. 그녀가 말했죠. 김태용 대표는 한번 고개를 끄덕인 다음 창가로 돌아서서 필요 이상으로 눈을 세게 깜빡였어요. 그는 리아에게 무언가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리아도 그에게 무언가를 제공하고 있었죠. 종이 위에서만 멋져 보이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중요한 유산을 만들 두 번째 기회, 인간적이고 진실된 무언가를요. 시스템은 침입에서 살아남았지만 더 중요하게는 필요하다는 것을 결코 알지 못했던 무언가를 얻게 된 거죠. 그리고 어딘가 유리탑 안에서 기름때 묻은 손가락을 가진 작은 소녀는 별을 꿈꾸며 자신이 그곳에 속해 있다는 것을 마음속 깊이 알고 있었죠. 저희 채널은 작은 팀으로 운영되며 이곳에서 시청하시는 모든 이야기는 많은 관심과 생각 그리고 애정을 담아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 영상이 어떤 방식으로든 여러분의 마음에 닿았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시는 것을 고려해 주세요. 여러분의 지지는 저희가 이처럼 의미 있고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계속 만들어 나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어요. 리아의 여정 중 어떤 부분이 가장 기억에 남으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모든 댓글을 읽어보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면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 저희가 만든 다른 영상들도 확인해주세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